네, 오늘 장 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1월 옵션 만기는 시장에 좀 부정적이었던 경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는 없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현물 쪽 쌍끌이도 끝까지 이어졌고 외국인들의 장 막판 선물의 매수세를 더 높이면서 결국엔 프로그램에 비차익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온 탓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소폭이나마 매도가 아닌 소폭이라도 매수 우위가 기록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한 20포인트 가까이 오히려 막판에 더 힘을 내서 전약 후강 형태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까지 마감 지수 확인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국내 시장은 새해 첫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경쾌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일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막판 변동성을 예상했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3% 상승하면서 18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발 악재 속에서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인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 184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이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후 들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86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오늘 기관이 4일째 매수 우위를 달렸습니다. 기관은 1,18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역시 3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네요. 외국인 오늘 1,268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27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4% 강보합권에서 5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점차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하락 전환에서 한때 1,516선까지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재차 상승해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2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모든 투자 주체자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는가 싶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 19억 원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개인은 26억 원, 기관은 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50전 하락한 1,158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보다 30전 오른 1,159원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 싶었는데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1,15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증권과 화학,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0.69% 오르면서 102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4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죠. 종가 2,222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도 3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하루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33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신한지주도 1.94% 상승하면서 39,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하이닉스는 오늘 0.41% 빠졌네요. 24,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6,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오일도 하루 만에 반등했죠. 3.2% 상승하면서 1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와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당국이 단속 의지를 강화해서 전날 급락했던 정치 테마주가 오늘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전날 10%대 낙폭을 보였던 안철수 연구소 오늘 3% 급등하면서 13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역시 1%, 2%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ICT는 0.52% 약세를 보이면서 9,51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젠도 0.82% 상승하면서 7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차익까지 플러스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총 1,7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기록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여의도로 나갈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옵션 만기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오히려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끝이 났네요. 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국내 기관들의 매수 차익, 잔고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맞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지난 12월 만기일 직전 그 9일 거래 동안 차익 거래가 오히려 4조 원 정도 유입이 되었었고요. 현재까지 청산된 규모가 2,600억 원에 불과하면서 미청산 잔고는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말 배당을 늘리고 들었던 자금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배당 메리트가 사멸되었기 때문에 청산 압력이 높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그 장중에 유입됐던 물량 정리와 함께 오히려 그 장 후반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을 보였지만은 일단은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증시에서는 유럽 증시를 좀 더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2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동기열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있을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3년물과 4년물 중기 국채 발행이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밤 13일에 5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2월 이후에 그 해당 국가의 그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채 발행 소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위험 수준인 7%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과 특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예고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좀 확인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관련돼서는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약세 전환 이후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 시즌과 좀 더 이를 관련해 본다면 IT하고 화학, 운수장비 업종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월초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그 연속 상승과 함께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작년 4분기 실적 추이가 이미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일단 이번 그 순환매 장세 관련돼서는 이런 그 4분기 실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어닝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그러면 시장 방향은 역시 춘절 전후에서 나온다라는데 동의하세요?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일단 중국의 춘절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는 좀 더 모멘텀은 좀 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일부 애널리스트 분도 오늘 그래도 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물가가 4%대라서 지준율 인하 카드 약간 글쎄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중국 모멘텀은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IT, 운수장비, 화학주 관심으로 얘기 들어봤네요. 대신증권의 최신 책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또 이슈까지 파헤쳐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 또 만기일에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무난한 옵션 만기였죠. 이후의 시장 변수는 알아보고요. 두 번째, 중국 증시가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모멘텀이 되어줄는지. 세 번째,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이를 통해서 미국 경기의 현 IMD 상황과 향후 미래 전망까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한가치인 OCI 비롯해서 태양광 비대 확실하게 바닥을 친 것인지 향후 흐름 한번 전망 역시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들의 대응 전략까지 오늘도 빠지지 않고 이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정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나고도 10분이 지났으니까요. 옵션 만기 정말 무난했는데 오늘 옵션 만기가 무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향후 변수를 먼저 우리 호진 팀장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였죠. 지금 지금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물량은 지금 시장에 좀 출회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물량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좀 호전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차익 잔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옵션 만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해외 이슈가 얼마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유럽장이나 뉴욕장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승을 못 해줬던 이유 자체는 옵션 만기를 좀 거쳐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 이후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 보시면 오히려 비차익 거래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650억 정도 지금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이 매수 주체는요, 일단은 기관에서 지금 쓸어 담은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1월 달에 대한 옵션 만기는 큰 무리 없이 좀 지나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이슈를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유로존 신용등급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피치 쪽에서 프랑스 신용등급은 안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와 주었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은 이번 달 안에 좀 강등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죠. 근데 이제 피치 쪽에서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무디스나 S&P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 정도에서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금 발언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잠잠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악재가 1월 중으로 언제 한번 좀 다시 나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용평가사 영향력 중 가장 큰 두 축이겠죠. 무디스나 S&P가 부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어떠한 발언이 나오기까지, 악재 해소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2 금리 결정 1% 동결을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2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이 예측치와 지금 맞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은,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지금 유로화의 약세가 너무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각국의 국채 발행과 지금 국채 만기가 좀 잘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빚을 롤오버 시키는 과정이 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내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양호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은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과 국채 만기가 양호하게 잘 넘어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서 4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은 국채 상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은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1월 30일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1월 20일 날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양호하게 넘어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의외인 부분인데 베이시스는 0.5 정도에서 버텨줬고 프로그램은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라고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예상했었는데요. 1,700억 이상이나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가 기록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 의외로 이렇게 매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매수 우위까지 기록될 수 있었는지 사실은 이거가 더 이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이제 특히 선물 쪽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1,800에서 1,900 사이에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계속 지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방향성이 아래로 바로 틀기에는 남은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방금 홍 팀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다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도 내성을 계속 또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 뭐 계속 저번 주부터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경우에는 오늘 이 수급상의 어떤 변화에서는 어쩌면은 이번에 그 박스권 상단에서 굉장히 이벤트들이 제대로 소화되고 중국 쪽에서도 호재가 좀 나와준다면은 이번에는 좀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그 수급상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거는 그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이벤트들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에 너무 또 흥분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수급이든 혹은 유럽에 대한 부분이든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잘 모르지만 뭔가 누구도 빠지길 원하지 않고 있다. 수급이 뭔가 탄탄하게 시장에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만기 이후의 변수들 유럽 쪽까지 간단하게나마 체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중국 증시가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모멘텀이 되나?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또 다시금 상승 반전, 앞서 이틀 연속이나 2%씩 올라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물가 지표도 나왔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을 논할 때 물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물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니까요. 일단 물가 부분 한번 체크해드리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1%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4.0%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은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6.5%였습니다. 6.5% 기록 후에 5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안도 혹은 여기서 뭐 이제 물가가 더 이상은 뭐 크게 오르지는 않겠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2주 전에 돼지고기 가격이 또 순간적으로 중국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춘제 앞두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사실은 오늘 중국 증시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뭐 좋다고 보는데 지금 막판엔 또 상승 전환하는 걸로 봐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 뭐 생각보다는 좀 추춘제 앞두고도 뭐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오지 않았나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물가가 나왔습니다. 5개월 연속에 대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4자로 시작하는 물가는 절대적으로는 좀 높고 이미 그렇죠. 중국 모멘텀이 주가에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선반영 얘기를 앞서 최진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바 있거든요. 이거 이제 사가지고 수익이 날까 싶어서요. 뭐 그 종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설비 쪽 중국 뭐 제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말씀드릴 때 소비하고 그 이제 부동산 쪽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나 이쪽부터 살아난다면은 철강이나 설비 쪽, 기계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아직 오기에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 쪽은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춘제 앞두고 물가가 조금 상승 압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춘제 앞두고 이 정도로 만약에 선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거 이제 물가를 통해서 본 중국의 어떤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에 앞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특별히 무역 수지가 뭐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이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근 6년 동안 해서 무역 흑자 기조가 가장 약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위기가 구체적으로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이슈가 됐죠. 그 이후에 중국 그 수출 쪽이 11월 이후에 증가세가 그 유지되던 게 둔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표를 먼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는 뭐 계속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표에 보시면은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네요. 예. 중국 수출입 증감률입니다. 그 중국 수출하고 수입 증감률이 있는데 11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 정도에 보시면은 계속 증가세가 되다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계속 사실은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뭐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 내에서 봤을 때 다행스러운 건 중국 수입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지금 수입도 그에 맞춰서 줄어들면서 수출 경기가 좀 경착륙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물가도 오늘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또 얼마 전에 통화정책 미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출 부진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경기의 부진에 대한 부분 만회하려면은 내수에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외부에서 만회할 수가 없거든요. 수출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 만회가 된다면은 중국 소비 쪽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때마침 춘절이 22일에서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앞두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중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보상 판매 방안 예전에 계속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고한신 가전 하향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네. 소비 진작 정책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준율 인하 이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반되는데요.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 금융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자료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단기 모멘텀 정도는 소비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지만은 내수 쪽에서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좀 잡히고 있으니까 중국 쪽 일단 소비주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 정도는 가능하다. 조금 뒤에 어떤 종목까지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전략도 물어볼게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베이지북을 통해서 본 미국의 경기 어디까지 와 있냐. 사실 최근에 계속 지표가 좋아서 미국 경기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연준의 판단이 종합된 게 베이지북이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린북이 있다면은 이제 미국에는 베이지북이 있죠. 네. 사실 어느 정도는 이미 다 지표에 나온 부분이고 나온 지표를 가지고 FRB가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 경제는 다행히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좀 느린 상태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IT 관련 전자제품 특히 자동차 IT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항공이나 특히 여행 수지가 증가되는 부분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베이지북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주택시장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제 사실은 미국 모기지 채권 관련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나아질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고용 역시 지금 고용률이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 않은 정도지만은 확연히 나아지거나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은 살아나고 있지만은 그게 고용이나 혹은 지금 주택시장 쪽으로까지는 전이되지 않고 있고 초기 단계 경기 회복의 아주 초기 단계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소비가 지금 조금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 Q3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전제 요건은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대한 부분은 하방을 확실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안전판 정도의 역할이 충분히 돼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미국까지 꺾여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기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지표가 계속 좀 좋게 나온다면은 유럽 한쪽에서 만 체크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뚫느냐 마느냐의 어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연준의 뭐 여러 군데 총재들도 계속해서 지금 지표가 네. 좋게 나오지만 또 Q3 가능성 열어두고 있으니까 미국 쪽은 한번 좀 좋은 쪽으로 계속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 네 번째요. 오늘 아침부터 아주 화제 종목이 됐었습니다. OCI가 약 3년 만에 상한가까지 간 날인데 미국의 수주만으로 이것이 가능했었던 부분인지 어떤 호재들이 있고 오늘로써 끝날 것인지 쪽 태양광주 바닥 쳤나 네. 부분 좀 짚어주세요. 태양광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OCI가 지금 5조 2천억, 오늘로 5조 3천억짜리가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지금 5천억 이상의 올라간 셈인데 일단은 팩트를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 30불 키로당 3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폴리실리콘이라 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태양광 발전 하는 데 있어서 웨이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재고가 많이 쌓여서 사실은 바닥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팩트고 두 번째는 그 이란 제재 관련해서 그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유가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근데 여담으로 그 중국이 이란 쪽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중국 전체의 뭐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나왔던 건 그거죠. 그 OCI가 이제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정점을 찍었던 부분이고 또 어저께 또 나왔던 거 한 개만 더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유럽 내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반덤핑 제도가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기. 예, 우리 업체 특히 OCI가 뭐 지금 거의 1, 2 다투는 웨이퍼 쪽에서는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그 생산량으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 가격 또 메리트까지. 가격 메리트까지 겹쳤기 때문에 상한가 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는요, 예. 특히나 OCI를 두고는 이 공매도가 좀 많은 그런 종목이라 쇼 커버링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것도 가격 메리트에 대한 어떤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업황이 또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일단 오늘 상한가 묶였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이 바로 매도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혹은 비슷한 업황이 또 있죠. 해운 쪽 항상 네. 이렇게 최근에 한진해운이나 이런 거 올라가시는 모습 보면은 낙폭이 컸고 업황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강한 모습 나오지만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 못 가거든요. 그럼 확실히 좋아진다는 전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경기 회복 시그널이 확실히 나온다는 부분이 그 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려면 어쨌든 간에 유럽에 대한 부분 나아져야 되고 중국도 나아져야 되고 미국도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토막은 과도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매니저들 쪽이나 여의도 쪽에서 계속 했던 얘기고 지금 25만 5천 원 정도인데 저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뭐 상한가가 뭐 좀 계속 가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OCI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낙폭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뭐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고 이 시황 업황 자체가 확연히 돈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바닥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바닥 정도는 바닥은 쳤구나라는 인식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확실히 상향되지 않는다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고 뭐 장기적으로는 신규 좋지만 매수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예. 들고 있다 팔자.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를 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단기 뭐 매매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예. 단기 매매하게도 일단 오늘 또 상한가 친 태양광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네. 매수는 좀 그렇고 들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홀딩입니까? 태양광주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요. 만약 내일도 뭐 지금 OCI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하시는 건 일단 올바른 투자법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산업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이렇게 뭐 지금 호재성 뉴스가 물론 나오긴 했죠. 근데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지금 급등이 좀 나온 부분이지 엄청나게 산업이 지금 산업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단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그 테마 자체는 좀 단기적인 테마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태양광 산업 자체는 경기가 발전을 해야지 지금 각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산업이 지금 쇠퇴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가장 큰 수요처였던 유럽 시장,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면서 그 산업이 이제 서서히 좀 죽어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된 부분인데, 이제 유럽 쪽에 대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되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 국면이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이나 또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태양광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초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좀 관심을 좀 멀리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 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일단 좀 관심해서 두지 말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아예 그냥 묻어둘 거 아니면은 글쎄 지금 막 신규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마지막 이슈 테마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도 저희 또 테마주의 달인 분 계시거든요. 신민승 과장님이시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테마, 특히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테마에 어떤 얘기를 특별히 하실 생각에, 당국은 지금 테마주 못 잡아서 안달인 것 같고요. 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OCI가 여기서 상한가 3방 나오면 거래 정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흐름이 나와 줄지 안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테마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주가가 급등한다고 또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근데 이제 간단한 뭐 정치 관련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 쪽에서도 지금 규제에 들어가고 뭐 거래 정지까지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지금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안철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령 메디앙스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테마나 지금 안철수 테마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서 악재로 좀 작용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테마주에 대한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은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면 홀딩 관점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지금 확정안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자 경고에 지금 들어간 종목을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 상회를 하고 그 75% 상회한 다음에 이틀 동안 유지가 되면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일단은 지정이 되죠. 근데 그 종목 자체를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는 논리인데요. 일단은 테마주 말고 그런 종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호재로, 그러니까 지금 M&A 이슈라든지 그런 호재로서 발생해도 과연 거래 정지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여기서 죽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게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갖고 계시되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흐름은 좀 시들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뭐 기간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지금 LED 엑스포라든지 여수 엑스포, 그다음에 지금 뭐 대선 총선, 그다음에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한 테마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 엑스포 테마가 5월달에,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가 5월달에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4월달이나 그 전에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정부의 지금 감독이 어느 정도 조금 시들해질 때,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때를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잡고자 하는 정부는 있지만 이슈는 살아있죠. 아무튼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는 테마주 얘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의 내일장 전략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얘기는 계속되고요. 어닝과 미국 경기 펀더멘털 얘기도 계속 충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일에도 꼼짝 않고 있는데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또 박스권 하시려고 그러죠? 예,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그렇군요. 죄송하긴 한데 예. 뭐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 자체는 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까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로 불안감 4월달 혹은 뭐 5, 6월 저는 한 7월에 ESM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또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지금 알코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인텔이나 GE 같은 회사들 특히 IT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홍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 정상이 20일에 그 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충돌을 한다면은 1800에서 1900 관점 유지하고 1900 근처 가면은 비중 줄이는 거 계속 잊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최진 책임 연구위원은 시장은 조용해도 업종의 어떤 순환매 얘기도 했었는데 홍희진 팀장님의 뷰가 궁금해요. 네. 오늘 뭐 6거래일 만에 그래도 1860 밟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략은 대형주를 좀 매집하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호재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급등의 흐름으로 나타나죠. 오늘 이제 뭐 OCI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악재 요인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드러나 있는 이슈 자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되 수급 방향을 조금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일단 대형주를 매집하자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의 심리 자체가 살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도 그동안에는 위기 상황에서 매도하기에 바빴지만은 기관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했었던 수급이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와 흐름이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지금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였죠. 가장 강했던 저항대 121선이 일단은 오늘 안착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21선이 이제 이탈만 되지 않으면은 121선도 일단은 턴하면서 서서히 지금 정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증권주 오늘 급등했죠. 네. 증권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증권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근데 이제 수급 변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포지션을 바꿔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지속을 해서 지금 홀딩 관점. 근데 신규 매수는 좀 내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 정도로 지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주선 대리 아까 박스권 얘기하셨는데 관심 종목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 춘절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앞서 얘기하신 바 있잖아요. 예,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베이직하우스라는 종목하고 성진지오텍이라는 종목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베이직하우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이제 의류회사죠. 베이직하우스라는 브랜드랑 마인드브릿지랑 브랜드하고 그러니까 4개의 자가 브랜드 운영 중인 의류업체고 중국 진출은 2004년입니다. 컨셉은 중국 모멘텀이고 이유는 매출액이 지금 중국이 2011년에 이제 중국 매출액이 더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중국 매출액이 더 이제 넘어설 것 같고
그 또 중국 정부 뭐 내수 회복에 대한 부분, 근데 소비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종목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오늘은 그 아직은 사실 뭐 차트상으로 굉장히 그 이제 저점은 확실히 다진 상태인데 뭐 크게 이렇게 뭐 거래가 터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침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수급을 바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또 양매수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개인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는 그 보합에 머무른 부분이 있지만은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이 가격 근처에서 매수가 뭐 18,000원에서 금일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편하게 일단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그거 가져와 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진지오텍을 바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베이직하우스 가격만 가격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렸네. 그 베이직하우스 18,000원에서 잠시만요. 18,000원에서 금일 종가 정도고 목표가는 그 그 고점인 25,5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계속 지지선이 그 공각이 있었던 16,000원 선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면은 바로 제가 그 종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급한데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지오텍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조선 해양 쪽 플랜트 모듈 회사인데 얼마 전에 포스코가 대우조선 인수하려다가 실패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예, 예. 네. 그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다가 그 1월 6일인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10% 참여하면서 2대 주주로 등장했는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30%까지 증대가 될 것 같고 결론은 삼성하고 포스코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13,000원에서 금일 종가 정도 제가 매수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입니다. 전 고점 근처인 1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그 12,000원 정도. 혹시 장대 음봉으로 12,000원까지 도달하면은 일단은 수급상으로 좀 그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보고 손절할 수 있는 영역대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베이직하우스 성진지오텍 두 가지 나오는 신규 추천 이런 날 잘 없잖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장에서요? 짧게 한 뭐 말씀. 지금 일단 현금을 계속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핵심 종목들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주라고 볼 수 있고 선침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 춘제에 대한 모멘텀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은 좀 뭐 혹시나 그 모멘텀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그 크게 이렇게 그 수익이 안 나실 만한 또 그런 것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안전한 쪽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베이직하우스, 성진지오텍 각 2만 원과 18,000원 보셨습니다. 이번엔 홍희진 팀장님 신규 종목. 그러고 보니까 아까 다음 네. 주 정도에 신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없으시면 곧바로 네. AS 한번 네, 받아볼까요? 없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지금 종목이 5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시간이 좀 벅찬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예. 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AS 알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님의 기존 포트였어요. 이수화학, 태광, 후성, 이녹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20%였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의 수익률이 7% 가장 높고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AS 시작해 주실까요? 일단 후성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후성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하지만 탄력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만큼 위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테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탄소 배출권 테마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하시는 관점이 좀 맞겠다. 그래서 지금 7,4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밑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있다라면은 이녹스나 뭐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이녹스는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삼성전자 쪽보다는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먼저 올랐죠.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이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에 대한 일단 터치가 있으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241선을 좀 타고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목표가 38,000원까지는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자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 제가 전략 자체를 말씀드린 부분이 3개월을 보고 일단은 3만 원 목표가를 설정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지금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5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3만 원까지 홀딩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 지금 오늘 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피팅 업체가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가는 그 시간에 지금 차이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추세는 윗방향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500원만 좀 반드시 종가상에 좀 기억을 해주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한 6%, 7% 정도 지금 수익이 좀 난 부분인데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돌파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14,000원 초반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 테스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500원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14,500원을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14,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상향할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12,500원만 좀 잘 지켜주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주선 대리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종목이 훨씬 종목 수는 좀 적었는데 현금 비중도 60%로 더 많았군요. YG1, 코롱인더, Y솔, 덕산 하이메탈 각 10%로 실려 있었습니다. 코롱인더의 오늘 높은 상승률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10% 이상 두 자릿수 수익이 나오는군요. YG1도 수익이 줄어도 한 18% 이상 나오고 있고, 그런데 Y솔을 이익 실현하시겠다. 저는 코롱인더가 될 줄 알았는데요. AS 시작해 주시죠. 예, 그게 가장 다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Y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기 분사업체인데 그 삼성전자 IT 쪽하고 관련해서 보시면은 오늘 그 차트를 보시면 21선 깨고 좀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6,000원 정도는 지킬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뭐 매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또 종목 교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그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권에서는 좀 매도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의 매입 단가 낮으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은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도 장중에서는 계속 플러스였는데 마지막에 좀 매도 전환을 했지만은 물량 많지 않고 기관 쪽 물량이 우세하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는 한 주 정도만 더 가지고 일단은 가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YGN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저야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15,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사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Y솔 정리하겠다는 AS였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 것부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네, 동양증권 도남지점 김주선 대리의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2, 3% 정도 수익 보고 Y솔을 뺐고요. 오늘 신규로 2종목이나 들어갔습니다. 그 종목이 베이직하우스와 성진지오텍, 현금은 절반으로 맞춰지네요. 가격 보시면 베이직하우스 중국 모멘텀 있습니다.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셨고 성진지오텍도 18,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코롱인더는 조금 더 수급이 좋아서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홍희진 팀장의 완성본 볼까요? 신규 종목은 다음 주 정도에나 등장할 것 같고요. 기존 종목 그대로 끌고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수익이 참 좋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거의 목표가에 근접했는데 확실하게 넘어서면 상향할 의지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만기 잘 넘겼네요. 이상으로 오늘장 내적 2부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